1982년 서울 성북동 화월루. 서울 성북동 골목 깊은 곳에 담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안이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저 오래된 한옥 기와 지붕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가야금 소리가 아니었어요. 살결을 파고드는 것 같은, 숨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화월루. 꽃과 달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국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곳뿐인 최고급 요정 중 하나. 정치인, 재벌 총수, 외교관, 문화예술계의 거물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소개 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월루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세계의 일원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화월루 대청마루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2자리 좌석이 모두 채워졌고 상석에는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위원 배지를 단 사람, 대기업 로고가 새겨진 커프스를 찬 사람, 회색 양복의 외교관까지 이 나라의 속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루 중앙에 고요히 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소매를 들어올리는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야금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그녀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풀이 춤이었습니다. 억눌린 한이 손끝에서 피어나는 춤. 소매자락이 공중에서 한번 휘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끝이 땅을 딛는 순간 허공에 머물다 내려오는 소매 끝 하나에 장내의 공기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내에 앉아있던 한 재벌 총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술 그만 따라. 그냥 바라보고 싶었던 거겠죠. 눈을 떼기가 아까웠던 거겠죠. 그 춤이 끝나는 게 아깝다는 듯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매자락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화월루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혼이 움직이는 곳. 이 집을 이끄는 사람은 정당주였습니다. 당주,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학을 홀로 공부했고 영어와 일어는 외교관보다 유창했습니다. 서예와 사군자는 국전에 내도 될 수준이었죠. 화월루에서 활동하려면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가야금, 정가, 살풀이, 한시, 주도, 대화법, 침묵의 기술까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당주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찾는 권력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들의 직함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오간 말은 죽어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화월루의 법도입니다. 권력자들이 오히려 그녀 앞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정당주 앞에서만큼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도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이 집이 수십 년을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1982년 가을, 화월루 뒷문 앞에 12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발은 맨발이었고 입술은 바람에 터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어디서 어쩌다 보니 이 골목까지 흘러든 거였어요. 이름은 오키였습니다. 성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냥 오키. 고아였습니다. 정당주가 뒷문 앞에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쫓아냈겠죠. 그런데 정당주는 한참 동안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키요. 밥 한 끼만 먹여주시면 뭐든 할게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당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배짱은 있네. 들어오너라. 그렇게 오키는 화월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불을 떼고 마루를 닦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방식, 웃음을 짓는 타이밍, 조용히 물 한 잔 놓고 사라지는 눈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정당주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오키를 불러 앉혔습니다. 오키야, 너는 기생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집의 꽃심으로 있어라. 이 집의 얼굴이면 충분해. 꽃심이라는 말이 뭔지 오키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정당주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었을 때 오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이 오키에게 생애 처음으로 집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살 계집아이는 20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원루를 찾는 귀빈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오키가 되었습니다. 기생도 아니고 식모도 아닌 그냥 화원루의 꽃심. 그런 오키에게 유독 자주 눈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준혁이었습니다. 25살, 반듯한 얼굴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워낙 크다 보니 이 집에 와서도 늘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 청년이 오키를 볼 때만 달랐습니다. 어느 밤 자리가 파하고 다들 떠난 뒤에도 이준혁은 혼자 마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늘 여기 있었군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 집에 올 때마다 봤을 텐데. 오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실 이유가 없죠. 이준혁이 잠깐 오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인사였고 다음엔 말 한마디였고 그 다음엔 늦게까지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가면 안 되는지를.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멈춰지지 않는 법이더군요. 1990년 봄, 이준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원루에서 오키 만나는 시간을 핑계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났습니다. 한강 둔치, 뒷골목 설렁탕집, 새벽버스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과 고아 출신 요정 처녀가 함께할 세상이 이 나라에는 없다는 걸.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오키는 임신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오키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저 아이가 생겼어요. 둘이요. 쌍둥이래요. 이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다. 오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잘 됐다고요? 당신 지금 제 말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알면서 그 말이 나와요? 이준혁이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잘 됐다고요? 나는 이 아이들이랑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어디서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라도 살 거예요. 난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각오도 없이 당신을 만나건 아니에요. 날 믿어요. 난 당신의 외모가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오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잠깐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고아로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마음이 그렇게 왔습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 대성그룹 이 회장 부부가 소식을 알았습니다. 곧바로 회장 부인이 화원루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이 너무도 당당해서 담장 안 화원루 마당이 좁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당주와 단둘이 마주 앉은 회장 부인은 조금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주, 당신 집 처녀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기생집 처녀 씨앗이 우리 집 대를 잇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셋 다 조용히 정리해요. 우리도 조용히 할 테니. 정당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부인. 이 집에서는 직함도 재산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키는 제 딸입니다. 회장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말했습니다. 딸이면 딸답게 단속했어야지. 어서 결정해요. 우리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정당주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집에는 그 넓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오키 건드리는 날, 저도 이 집을 지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회장 부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정당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키를 보내야 한다고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정당주가 오키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키야, 너 강원도로 내려가야 한다.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 해. 서울에 있으면 안 돼. 오키가 당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당주님, 저는 어디 가도 괜찮아요. 근데 당주님은요? 혼자 어떡하려고요? 정당주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으면 돼.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살아야지. 아이들이 있잖아. 오키가 화원루를 나서던 날 정당주는 손에 돈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화원루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이름도 없는 곳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1년 봄 그 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아, 그리고 지아. 오키는 두 아이를 낳고 나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름밖에 없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름 하나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났습니다. 서아야, 지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준혁이 왔습니다. 부모 몰래 서울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산골 버스 종점에서 읍내까지 걸어서 온 날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살림살이도 없었지만 웃음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마루에 눕혀놓고 둘이 밥을 먹는데 이준혁이 밥을 먹다 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평생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이게 행복이지. 오키가 픽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왜요? 그룹 물려받는 거 싫어요? 이준혁이 서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돈 중요하죠.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나도 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돈은 내가 벌고 우리가 쓸 만큼 벌면 돼. 난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서아 웃는 거 봤어요? 지아 손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그게 다예요. 그 시절이 이준혁의 생애 가장 행복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994년 늦가을, 검은 차 2대가 그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대성그룹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차가 보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보낸 이 실장이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서울로 오시라 합니다. 안 오시면 이 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도련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행동이 아이들과 저 여자를 위험하게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리고 한 명은 데려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이준혁이 오키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요? 울부짖는 말하는 이준혁에게 이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고로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선택은 도련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키 앞에 미안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요. 아이들 보는데 이러지 말아요. 회장 측 사람들이 떠나면서 3살 배기 서아를 데려갔습니다. 강제였습니다. 오키가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를 미친 듯이 부르짖는 아이를 보며 오키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멀어져 가는 걸 오키는 마당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아를 끌어안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울음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울음. 숨을 쉬어지지 않는 고통에 오키는 쓰러졌습니다. 이준혁은 서울로 끌려갔습니다. 이듬해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민주였습니다. 재벌가 집안 출신에 얼굴도 반반하고 학벌도 좋은 여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중인격인 사람. 이준혁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날부터 박민주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성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이준혁은 평생 웃지 않았습니다. 그 산골 마당에 두고 온 것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 아내와의 사이에는 끝내 아이가 없었습니다. 박민주는 겉으로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녀가 남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씨 성을 붙여서 남편의 성을 가져다 자기 씨앗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인 것처럼 키웠습니다. 이준혁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가 남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 이준혁은 45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던 그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살았고 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 사람의 육신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식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심이 컸던 재벌 부모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의 손을 잡고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서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전해줘요. 미안하다고. 아내 박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겠죠. 남편이 남기고 간 말보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준혁이 세상을 떠나자 박민주는 그동안 키워온 아들 이민준을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노 회장 내외도 처음엔 손자라 믿었습니다. 이민준은 그렇게 회장 집안의 손자로 자랐습니다. 어느새 2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씩씩하고 당찬 청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준혁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4년 33살 이서아는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손녀, 그룹 기획전략실 부실장, 어디를 걸어 들어가도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세련되고 당차고 어느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어릴 적 사진인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3살 이전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지아는 달랐습니다. 같은 33살이었지만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 수석 매니저. 억척스럽고 사람 냄새 나는 여자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홀어머니 오키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 손이 거칠어지는 걸 보면서 컸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발로 뛰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아의 유일한 소원은 엄마를 서울에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키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아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 올라와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요. 전화기 너머로 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가면 돼. 서울은 내 세상이야, 지아야.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지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매번 이러면 딸은 어떡해요? 오키가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중에 꼭 갈게. 약속.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오키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올 때가 아니라는 걸. 그 무렵 서울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아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병명은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을 평생 달고 살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회장 내외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자 이민준이라도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혈육이니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노 회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준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서아 씨와의 혈연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밀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노 회장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라고 믿어온 아이가 핏줄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다시 말해봐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민준 씨는 이서아 씨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밤 노 회장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끝에 노 회장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민준이가 준혁이 아이가 아니야. 회장 부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이 마주보는 순간 30년 전에 자신들이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두고 온 두 아이, 빼앗아온 한 아이. 그렇게 해서 지킨 핏줄이 진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핏줄은 지금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여보, 강원도에 있다는 그 아이, 지아라고 했던가. 그 아이가 서아 언니잖아요. 피를 나는 쌍둥이잖아요. 대성그룹이 새 호텔을 인수한다는 소식은 그 무렵 업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서아가 이번 중에도 현장 점검만큼은 직접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멈추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호텔의 담당 매니저로 나온 사람이 한지아였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마주 서는 순간 장내가 정지했습니다. 정확히는 두 사람만 정지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아도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날 점검 일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호텔 근처 조용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잔이 두 잔이 되면서 서로의 과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3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해주고요.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뭔가 맞지 않아요. 꿈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요,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취했을 때. 그 후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아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두 아기를 양쪽에 안고 있는 사진.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서아 앞에 그 사진을 밀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꿈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났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 아기가 나예요? 지아도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맞죠? 언니가 맞죠? 술집에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30년 만에 만난 거니까요. 쌍둥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며칠 뒤 노 회장 부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서아와 한지아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돌아가신 이준혁의 친딸이었습니다. 노 회장이 검사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서아한테 신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수술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아 씨가 동의한다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할게요. 언니한테 드릴게요.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만난 사람한테 신장을 내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아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이제 막 만난 사람이요? 언니, 우리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그냥 30년 동안 못 본 것뿐이에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수술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두 자매는 노 회장 내외를 만났습니다. 법적 싸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먼저 가주세요. 직접 가서 직접 사과하세요. 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의 강원도 산골 마을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55살 오키는 텃밭에서 남은 배추를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였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12살 때부터 변하지 않은 그 눈빛이 인기척이 났습니다. 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앞 흙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든이 다 된 노 회장 내외였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오키는 배추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키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월 흙바닥에 노 회장도 뒤를 따랐습니다. 80평생 무릎 한 번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 인생을 내가 망쳤소. 서아도, 준혁이도, 당신도 내가 다 망쳤소. 할 말이 없소. 오키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배추를 땅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쪼그려 앉아 회장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싸늘하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오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서아도 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길 아래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아와 한지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걸음으로. 오키가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팔을 벌렸습니다. 두 딸이 뛰어왔습니다. 33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이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당에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아가 내어준 신장이 서아의 몸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눈을 뜬 서아의 손을 지아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래도 돼? 지아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 살면 돼요. 그게 내 몫이에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키는 두 딸의 손을 잡고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정당주가 남긴 편지가 공개되면서 화월루의 이야기, 그 30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당주의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오키야,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더라. 내가 그 향기야. 그 아이들도 그 향기고. 잘 살아라.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전부야. 이서아와 한지아는 그룹 지분 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화월, 고아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오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민주는 박민주가 데려온 남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성그룹 후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민준 본인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불안해하는 이유를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것이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 아래 강원도 그 마당에 새 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름 왜 서아 지아예요? 오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던 날 널 낳았거든. 그래서 서아. 그리고 지아는 땅처럼 든든하게 살라고. 지아, 땅의 아이.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은 이미 졌지만 향기는 그 마당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고 힐링되는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공들여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